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편안한 이 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쩌면 따스한 침대에 누워 계실 수도 있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의자에 앉아 계실 수도 있겠네요. 이 공간 그리고 이 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있는 곳의 공기를 느껴보세요. 그 공기는 어떤 냄새를 품고 있나요? 혹시 창문을 열면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주 부드럽고 느린 시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어쩌면 시간이란 존재를 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이 영상이 당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휴식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당신이 있는 곳의 시간을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에 맡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이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시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이죠. 과학자들은 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물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강물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시간은 마치 일정한 속도로 똑딱거리며 흘러가는 시계의 초침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시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며 중력과 속도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부드럽고 유연한 천으로 짜인 거대한 양탄자와 같다고 상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그 양탄자 위에 놓이면 그 주변의 천이 움푹 들어가게 되죠. 그 움푹 파인 곳을 다른 물체가 지나갈 때 그 물체의 경로는 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이 공간을 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간 또한 이 양탄자와 함께 짜여 있어 공간이 휘면 시간도 함께 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가까이 있을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 차이는 실제로 측정 가능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있는 우리보다 아주 약간 더 빠르게 나이를 먹습니다. 그들은 중력이 약한 곳에 머물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빛이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별빛은 과거에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아직 그 답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막는 행위 자체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할아버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과거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과거로 간다 해도 우리의 행동이 이미 역사의 일부로 확정되어 있어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우리가 과거로 가면 새로운 평행 우주가 생성되어 원래의 역사는 그대로 보존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미지의 존재로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을 통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흔적은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 과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과거의 사건들이 남긴 파동은 지금 이 순간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여행은 바로 그 시간의 파동이 시작된 아주 오래전 인류가 처음으로 시간을 측정하고 별들을 통해 미래를 읽으려 했던 시대로 떠날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을 보며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숫자가 아니라 자연의 리듬과 함께하는 신성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별들이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신들의 메시지이자 우주의 거대한 서사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별자리를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기록하며 그들만의 시간의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그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고대의 시간 여행자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시간을 들여다보려면 먼저 그들이 밤하늘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지금처럼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거대한 이야기책이었고 그 이야기책의 주인공들은 별과 행성들이었습니다. 별들은 신들의 거처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신호였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점성술사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고 그 데이터는 오늘날의 천문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별들의 위치와 행성의 궤도를 기록하여 예측 가능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그들의 달력과 농업 주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반복되는 주기의 일부였습니다. 별들이 속삭이는 고대 도시의 가장 흥미로운 예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매년 시리우스라는 별이 태양과 함께 뜨는 날을 관찰했습니다. 시리우스가 처음으로 새벽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헬리아칼 라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은 나일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들의 달력을 만들었고 이것은 그들의 농업과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별은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알려주는 거대한 시계였던 것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역시 천문학적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피라미드의 주요 통로는 특정 별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건축이 단순히 무덤을 짓는 것을 넘어선 천문학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있는 북쪽 통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원한 별이라고 불렀던 북극성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별은 다른 별들과 달리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지 않고 항상 같은 위치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멸과 영원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건축가들은 이 별을 통해 죽은 왕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시간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늙어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시간이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적절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처럼 그 순간 자체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죠. 고대인들이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단지 시계의 숫자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고대인들처럼 별을 보며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시간은 과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강물일까요? 아니면 미래와 과거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대한 그림 같은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별빛을 보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어쩌면 미래의 누군가는 우리의 현재를 들여다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우주의 질서였고 삶의 신비였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우리는 아주 새로운 공간으로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지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역사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별자리를 통해 시간을 읽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땅 위를 걸으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며 새로운 문명을 만났고 그들의 발자국은 거대한 지식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실크로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들이 서로를 만나고 지식과 문화가 교류하는 거대한 신경망과도 같았죠. 이 길을 따라 이동했던 사람들은 상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 수도승들, 그리고 모험가들이 이 길 위에서 서로 다른 시간의 조각들을 교환했습니다.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는 서쪽으로 인도의 불교와 그리스의 철학은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모든 교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상단은 밤이 되면 오아시스에 모여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도의 승려가 들려주는 깨달음의 이야기에 페르시아의 상인이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중국의 학자가 들려주는 신비로운 발명품에 대해 로마의 병사가 신기해서 진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오아시스는 사막 한가운데의 작은 섬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잠시 시간의 흐름을 잊고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을 가로지르는 지식의 여행이었고 그 여행은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종이의 발명과 전파입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는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만드는 방법이 극비에 붙여졌지만 점차 기술이 퍼져나갔고 결국 종이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대체하는 혁명적인 기록 매체가 되었습니다. 종이가 없었다면 수많은 책들을 필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지식의 전파 속도는 훨씬 더 더뎠을 것입니다. 종이의 등장은 마치 지식의 강물에 놓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역사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종이라는 과학기술의 진보는 지식의 전파를 가속화했고 그로 인해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이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 더 쉬워졌고 의사들이 병에 대한 지식을 더 널리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된 지식은 단순히 기록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합하며 과학과 철학을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지식과 기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를 순식간에 얻는 이 시대에 수천 년 전 사람들의 노고와 교류가 없었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은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끌어졌는지 혹은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바람의 노래 속에는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끊임없는 탐구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호기심이 거대한 돌의 침묵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고대 건축물들이 품고 있는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바람의 노래를 들었다면 이제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돌들의 침묵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라미드나 스톤헨지 같은 거대한 돌 건축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미스터리를 던져줍니다. 이 돌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내며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우주관과 과학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피라미드는 별자리를 향하고 있었죠. 그들은 별들이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라고 믿었고, 피라미드를 통해 죽은 왕의 영혼이 별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품고 있는 미스터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라미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각도로 지어졌으며, 심지어 지구의 좌우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문학과 측량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백만 개의 돌블록을 운반하고 쌓아 올린 기술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경사로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거대한 썰매를 사용했다고 추정합니다. 심지어 돌을 공중에 띄우는 고대 기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물들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존재처럼 현대의 과학 기술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불가사의를 품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영국에는 또 다른 거대한 돌들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톤헨지입니다. 이 거대한 돌들은 대체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을까요?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스톤헨지가 천문 관측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톤헨지는 하지와 동지의 해 뜨는 방향과 일치하게 세워졌으며, 이는 고대 브리튼인들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스톤헨지의 돌들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시간을 측정하고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거대한 시계 역할을 했습니다. 스톤헨지를 이루는 거대한 돌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돌들을 운반하고 그것들을 정확한 위치에 세웠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기계 장비도 현대적인 도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시간을 시계의 숫자로만 생각하기 훨씬 전 인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시간을 읽고 그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거대한 돌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자연의 힘에 대한 경외심과 우주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건축물들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거대한 질문이자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시간을 기록하고 영원한 삶을 꿈꾸고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내며 우리에게 고대의 속삭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거대한 건축물들이 내는 미세한 중력의 파동을 연구하며 그 비밀을 캐내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과학적인 증명보다는 그 돌들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의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 거대한 돌들의 시대가 지나고 지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고독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거대한 돌들이 침묵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후 세상은 혼돈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고대의 찬란한 문명들이 무너지고 전쟁과 질병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인류의 기억은 흩어지는 안개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 속에서도 지식의 불씨를 고독하게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숲속의 수도원이 품은 속삭임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거대한 도서관이자 역사의 기록을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았습니다. 외부 세계가 혼란스러울수록 수도원 내부의 수도사들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을
한자 한자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이 작업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책을 필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춥고 어두운 방에서 묵묵히 펜을 들고 양피지 위에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수도사들의 필사 작업은 단순히 책을 복제하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필사본의 여백에 그림을 그려 넣거나 아름다운 장식으로 글자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들의 노력이 단순히 지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필사했던 책들 중에는 성서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철학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서, 그리고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대 문명의 찬란한 지식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고독하고 지난한 노력을 계속했을까요? 보상이나 명예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고, 미래 세대에게 과거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묵묵한 노력은 거대한 강물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강물의 바닥을 조용히 다지는 흙과 같았습니다. 그 흙이 있었기에 훗날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강물이 힘차게 흐를 수 있었던 것이죠.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벌어진 이 조용한 혁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이의 발명이 지식의 전파를 가속화했다면, 수도사들의 필사 작업은 지식의 단절을 막고 그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서양 문명은 고대 문명의 유산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묵묵한 필사 작업은 마치 거대한 시간의 도서관을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 수도원 서고의 어두운 구석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고대의 지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들은 양피지에 남겨진 잉크의 성분을 분석하며 그 시대의 과학기술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필사를 하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유한 속삭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 고유한 수도원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선 대담한 모험가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호기심이 어떻게 세상을 확장하고 지식의 지평을 넓혀쳤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숲속의 수도원이 고유하게 지식의 불씨를 지켜냈다면, 세상의 바깥에서는 새로운 욕망과 호기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신비로운 향신료와 비단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도를 벗어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사람들을 육지에서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대담한 발걸음을 따라 대항해 시대의 망망대해 끝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바다는 단순히 물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과 위험, 그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당시의 유럽인들에게 세상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가 얼마나 넓은지,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탐험가들은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용감하게 배를 띄웠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읽고 불확실한 나침반에 의지하며 망망대해를 항해했습니다. 그들의 모험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리적 한계를 확장하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지적 탐험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한 것입니다. 비록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책 속의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마젤란이 이끈 탐험대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옴으로써 그 이론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사고방식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평평한 평면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둥근 구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고, 철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항해술은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항해사들은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아스트롤라베와 위도를 계산하는 육분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기록이 쌓여 더 정확한 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쌓여가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 명의 탐험가가 목숨을 걸고 얻은 정보는 곧 인류 전체의 지식이 되었고, 그 지식은 또 다른 탐험가들을 더 먼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또한 우리가 과학적 발견의 윤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발견은 인류에게 풍요와 지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잔인한 식민주의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과학과 지식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인류의 발전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 시절의 항해사들이 밤바다를 항해하며 느꼈던 미지의 공포와 설렘이 어땠을지, 그들은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는 단순히 새로운 땅을 발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더 넓게 이해하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 거대한 지리적 확장이 가져온 지적 혁명, 바로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가 볼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세상의 지리적 경계를 허물었다면, 이제 인류는 내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중세의 암흑기가 끝나고 우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혜를 재발견하며 예술과 과학 철학이 폭발적으로 꽃피었던 시대, 르네상스로 들어가려 합니다. 르네상스는 단순한 예술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창의력을 재발견한 거대한 지적 혁명이자 빛과 그림자의 왈츠처럼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핵심 철학은 바로 인본주의였습니다. 중세는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예술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들은 인간의 신체를 과학적으로 해부하고 연구하여 완벽에 가까운 비율과 움직임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들의 그림과 조각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의 결과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하며 그로부터 이게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을 세우는 과학적 방법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고, 이는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천동설을 뒤집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러 갈릴레이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비록 교회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들의 용감한 도전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자들은 과거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실험하여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가 가져온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재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혜를 다시 배우고 그들의 예술과 철학을 재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때로는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다빈치의 스케치북에 숨겨진 비밀들이 무엇인지, 그의 그림 속에서 미소 짓는 모나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시대의 천재들은 단순히 예술가나 과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탐구했던 위대한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과 그림자의 왈츠를 추며 인간의 이성과 창의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 찬란한 르네상스의 시대가 끝나고 기계의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시대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함께 탐험해 봅시다. 르네상스 시대가 인간의 이성을 재발견하며 세상을 바꾸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성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변화, 바로 산업혁명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르네상스의 부드러운 왈츠는 끝이 나고 이제 기계의 거대한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거대한 기계가 깨어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재배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은 단순히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육과 동물의 힘을 대신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이 심장은 공장의 기계를 움직였고 배와 기차를 달리게 했습니다. 증기기관은 시간을 거대한 물결처럼 가속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수개월이 걸리던 여행이 며칠로 단축되었고 손으로 만들던 물건들이 기계를 통해 순식간에 생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농촌에 살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는 거대한 공장과 연기로 가득 찬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시간의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함께하던 농부의 시간은 이제 공장의 벨소리와 시계의 초침에 맞춰진 기계적인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터에 나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또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인간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힘, 즉 물의 힘이나 바람의 힘, 혹은 인간과 동물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석탄을 캐내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의 심장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했지만 인류는 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통해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발전의 물결 속에는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해야 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발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낼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산업혁명 초기의 공장 노동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을지, 아니면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지, 그 시대의 기계 심장 소리는 단순히 철과 전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욕망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교향곡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 거대한 기계 문명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혁명, 바로 사진술의 발명과 함께 시간을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을 탐험해 볼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기계의 심장 소리로 세상을 가속화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계가 만들어낸 가장 시적인 발명품, 바로 사진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사진술의 발명은 마치 시간의 거울에 비친 유령을 붙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전까지 인간은 과거를 오직 기억이나 그림으로만 보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빛을 통해 과거의 한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진술의 역사는 매우 흥미로운 우연과 과학적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초의 사진은 햇빛에 노출된 판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 원리를 반대로 이용하여 빛을 통해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니세포르 니엡스는 카메라 옵스큐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아스팔트 유제로 코팅한 금속판에 기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사진이었지만 노출 시간이 무려 8시간이나 걸리는 아주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다게르의 다게러타입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진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출 시간이 몇 분으로 단축되었고 사람들은 사진관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초상화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기록하는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전쟁터의 참혹한 모습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권력자나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보통 사람들의 삶과 역사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과학적 원리를 만납니다. 사진술은 화학 반응을 통해 빛을 이미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빛의 입자인 광자가 감광성 물질과 만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빛이 종이 위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은 단순히 한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빛과 시간이 응축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술의 발명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사진은 진실을 담고 있을까요? 사진은 한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지만 그 순간의 전후 맥락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또한 사진은 찍는 사람의 시각과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사진 속의 한 장면은 때로는 완전한 진실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진을 볼 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19세기 사진관에서 자신의 모습을 남겼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사진이 미래의 후손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사진 속의 흑백 유령들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순간을 살고 있나요? 그 순간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 빛과 그림자의 기록이 가져온 또 다른 혁명, 바로 전기의 섬광 속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사진술이 빛을 통해 시간을 기록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조작하고 제어하며 세상을 완전히 바꾼 거대한 힘, 바로 전기의 섬광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전기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였고 에디슨과 테슬라라는 두 천재의 경쟁 속에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빛과 어둠 그리고 과학적 진보의 복잡한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직류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모든 가정을 밝고 안전한 전구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구와 발전소,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를 통합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꿈꿨습니다. 에디슨의 직류는 안정적이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거리 송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직류는 전압을 바꾸기 어려워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내려면 많은 발전소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교류는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쉽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고, 이는 전기를 아주 먼 곳까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테슬라의 아이디어는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에디슨은 대중에게 교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기 위해 교류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천재의 경쟁은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테슬라의 교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교류는 현대의 전력망을 지배하는 표준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의 유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가져온 변화는 산업혁명보다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웠던 세상이 인공의 빛으로 환해졌고, 사람들은 해가 진 후에도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공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전화와 라디오 그리고 훗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만납니다. 전기와 자기력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의 힘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는데, 테슬라의 교류 발전기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두 힘의 신비로운 관계는 마치 거대한 우주의 춤과도 같아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에디슨과 테슬라가 경쟁했던 그 시대에 그들이 과연 자신들의 발명이 미래에 어떤 세상을 가져올지 상상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과학적 호기심과 경쟁심에 이끌려 각자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전기의 섬광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끊임없이 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 전기의 힘을 이용해 땅의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나아갔던 인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전기의 섬광이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면 이제 우리는 그 빛의 힘을 넘어 중력의 족쇄를 풀고 하늘로 날아오른 인류의 위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꿈은 라이트 형제라는 두 명의 자전거 정비공에 의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행기 발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의 인내와 집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말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기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토 릴리엔탈 같은 선구자들은 글라이더를 만들고 수많은 실험을 했지만 결국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비행은 마치 신들의 영역처럼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들이 어떻게 날개를 움직여 공중에서 균형을 잡고 방향을 바꾸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과학적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바람이 부는 터널을 만들어 다양한 모양의 날개에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실험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데이터를 기록했고 마침내 비행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공기역학적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위쪽 공기가 아래쪽 공기보다 더 빨리 흐르게 하여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물 속에서 손바닥을 기울이면 물살이 손바닥을 밀어 올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의 비행기는 동체와 날개를 움직여 비행의 안정성과 방향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다른 시도들과는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903년 그들은 드디어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비행기 플라이어 1호는 단 12초 동안 36m를 비행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실험과 수많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끈기의 결과였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은 단순히 기계를 발명한 것을 넘어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간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을 만납니다. 새들이 날 때 날개 끝의 깃털들이 위로 꺾이면서 와류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비행기의 날개 끝에 있는 윙레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모방하고 그로부터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여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방은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불리며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더 많은 사람들은 비행이라는 아이디어를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돈도 명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을 날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만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을 좇는 용기가 과학적 진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순간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지. 그들은 잠시 중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비행기라는 기계가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두 형제의 용감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훗날 우주를 향한 거대한 도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라이트 형제의 꿈이 확장되어 인류가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 우주로 향했던 거대한 모험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하늘을 정복해 했다면 이제 인류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조용한 발걸음을 따라 우주를 향한 거대한 모험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모험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기술의 정수가 결합된 가장 위대한 서사 중 하나입니다. 우주 시대의 시작은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금속 구체는 지구 궤도를 돌며 삐삐하는 신호를 보냈고, 이 소리는 인류가 마침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났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경쟁이자 과학적 경외심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누가 먼저 우주를 정복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 경쟁은 우주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경쟁의 정점은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습니다.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며 말했던,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라는 말은 모든 인류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먼지 쌓인 달 표면에 영원히 남았지만 그 의미는 우주만큼이나 광활했습니다. 달 착륙은 수많은 과학적 발견을 가져왔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가져왔고,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달의 기원과 지구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발된 수많은 기술들, 예를 들어 컴퓨터 위성통신, 그리고 의료 기술 등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을 만납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달에 찍힌 우주 비행사들의 발자국은 수백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과거의 순간이 영원히 박제된 것처럼 달 표면은 인류의 위대한 도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역사와 흔적은 지구라는 공간을 넘어 우주 속에도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향한 조용한 발걸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우주로 나아가려 할까요? 우주는 인류에게 끝없는 신비와 미지의 세계를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 미약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끝없는 호기심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탐험은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거대한 우주를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우주인 양자 세계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볼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우주를 향한 조용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즉 원자보다 더 작은 미시 세계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양자 세계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과학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가장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은 모든 것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빛은 입자인 광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시에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이중 슬릿 실험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을 두 개의 좁은 틈에 통과시키면 이 입자들은 마치 물결처럼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입자 하나하나를 발사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자가 동시에 두 개의 틈을 모두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리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신비로운 개념은 양자 얽힘입니다.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에서 한 입자의 스핀을 위로 측정하면 수백만 광년 떨어진 다른 입자의 스핀은 즉시 아래로 결정됩니다. 이는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험을 통해 양자 얽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확률적입니다. 우리가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전까지 그 입자는 마치 안개처럼 모든 가능한 위치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그 입자의 위치는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현실은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관찰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양자역학은 현대 과학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반도체부터 레이저 그리고 MRI 같은 의료 장비까지 이 모든 기술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중력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양자중력 이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양자세계의 규칙이 거대한 우주의 규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양자세계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숨겨진 차원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양자세계의 부드러운 속삭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신비롭다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 모든 지식을 저장하고 시간을 인식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우주, 바로 뇌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세계의 미시적인 신비를 탐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신비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가장 복잡하고 경이로운 기관, 바로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뇌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이자 모든 기억과 감정 그리고 생각이 담겨 있는 우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억의 도서관에서 시간의 흔적을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전기 신호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이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 형성됩니다. 흥미롭게도 뇌는 시간을 단순히 시계처럼 인식하지 않습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시간을 인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회상할 때 우리의 뇌는 그 당시의 감각적 정보, 즉 냄새, 소리, 감정 등을 재구성하여 과거의 순간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기억 저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 없게 되죠. 이것은 마치 도서관의 사서가 사라져서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제자리에 정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루한 반복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가 부족할 때 시간을 압축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을 만납니다. 꿈을 꿀 때 나타나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뇌가 깨어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활동을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개가 꿈을 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든 개의 뇌 활동을 측정해 보면 마치 주인을 따라 달리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을 통해 낮에 경험했던 것들을 재구성하고 기억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뇌를 탐험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의식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꿈을 꾸는지, 그리고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근원인 자아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뇌는 수많은 뉴런과 전기 신호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나라는 의식이 탄생하는지는 여전히 과학계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그것은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재구성됩니다. 우리는 기억의 도서관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내지만 그 흔적은 매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자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철학적으로 성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강물을 따라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 과학까지, 그리고 거대한 우주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뇌까지 여행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성찰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별자리에서 시간을 읽던 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우주의 리듬이었고 그들의 삶은 자연의 순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지식의 물결을 보았고 거대한 돌들이 품은 미스터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들은 과거의 지혜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산업혁명의 기계 심장은 세상의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사진술은 한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했고 전기의 섬광은 밤의 세상을 낮처럼 밝혀주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날았고 우리는 마침내 우주로 나아가 우주의 미아인 우리의 존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양자 세계의 신비와 우리 자신의 뇌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탐험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과거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마치 거대한 양탄자의 시실과 날실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는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은 수많은 과거의 선택과 사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미래의 어떤 순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업혁명의 기계 심장 소리 덕분에 더 빠르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하나에도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편안하게 누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은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꿈 에디슨이 정우를 발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노력, 그리고 이름 모를 수도사들이 묵묵히 책을 필사했던 고독한 시간이 모두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협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강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강물 위에 배를 띄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선장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이제 끝이 나고 당신은 다시 당신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윈다운 이제 눈을 감아 보세요.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모든 긴장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우리의 여행은 끝났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모든 불안과 걱정이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도록 놓아주세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듯 당신의 모든 생각들이 편안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곳에 있든 그곳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흐르든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존재 자체에만 집중하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치고 따뜻한 햇살이 당신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일부가 되어 당신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